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방송 이전에 이 댓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미리 언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초절세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륙의 절세미녀 안유아, 이름건 혼방에 너무 예의가 발라 딱딱한 듯 편하게 해요. 틱틱거리는 매력이 없어졌다고요. 반말로 편하게 스타일대로 팍팍 갑시다 누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게 제 이름 걸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는 사회를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패널 나갈 때는 막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니까 막 뭐라 하면 저 사람이 막 기분 나빠서 막 화나면 어떠지? 막 이런 걸 제가 걱정하다 보니까 자꾸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처음 본 사람도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막 할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과제입니다. 누가 적어주니까 제가 너무 지금 재미있어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댓글이 사실 좋은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예를 들면 뭐 동북공정이라든가 그죠? 여기 분들 보시기에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적어주세요. 제 하는 프로그램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국 국민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인 사람은 야당,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생각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한국 국민들이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설치를 했잖아요. 그냥 중국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이 사드를 설치하는 걸 결정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갖다가 다 중국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국민을 뭐라 하면은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한국 국민들도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중국은 한국처럼 야당 여당이 없지만 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공산당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정책들 가지고 중국 사람들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우리가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중국인과 중국 정부 이걸 막 혼용해서 막 문제를 바라보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상무위원 7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3년임에 성공을 했어요. 아마 이번에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면서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오히려 힘을 받아서 뭐 어쩌면 좀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반대입니다. 시진핑은 일단 3년임 성공했고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임이 됐고 원래의 상무위원 쩌로지 그리고 왕훈이 여기서 왕훈이라는 사람이 전반 시진핑 정부의 이 큰 이데올로기적인 걸 다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말한 1대1로라든지 그죠? 우리가 중국 뭐 이런 걸 사실은 그 왕훈잉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쩌러지하고 지금 왕훈이 남았고요. 이 3명은 기존의 상무위원이고요. 4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리창이라는 사람은 상해 당석인데요. 이번에 총리. 사실 상해가 2개월 동안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보면서 리창은 사실 오히려 권력밖에 책임지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오히려 지금 총리, 그러니까 2인자로 됐어요. 결론은 뭐냐? 시진핑 권력기구가 확실시 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받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이 생각하는 대로 갈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당헌을 수정했어요. 당헌에 2개의 확립을 넣었어요. 하나는 당에서의 시진핑의 핵심,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주요 사상으로 하는 이 2개를 당헌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산당원들은 이걸 따라야 됩니다. 시진핑의 당의 핵심이라는 이 지위와 그리고 시진핑이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사상을 거기 지금 당장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시진핑의 3년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계속 갈 장기 집권의 바탕을 닦았는데요. 앞으로 시진핑은 중국을 어떤 나라로 끌어갈까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나온 걸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미국의 지금 기자들은 혹은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중국의 이 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름이 뭐냐면 브렛 스티븐스입니다. 블리츠상, 그러니까 기사의 최고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편지 형태의 칼럼을 썼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 그 등소평에 중국 시대가 있다고 제가 그때 전기를 드렸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어쩌면 말 그대로 중국은 강한 중국이 될 거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중국한테 어쩌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시진핑 3년임이 시작됐다는 거는 과거 그 시대와 역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면서 점점 폐쇄 국가가 되면서 고립되어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경쟁력도 잃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앞으로 미국하고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옛날 일본처럼 다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어쩌면 시진핑은 서방 세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민주국가에. 자, 그래서 그 시진핑이 3년이 시작되면 진짜 이런 나라가 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20대 보고 내용을 보면 총 15개 주제예요. 15개 주제인데요. 제가 타방송에서 거기에 핵심 내용을 언급해 줬습니다. 하나는 시진핑 핵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중국식 현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국가안전에는 그 대만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스 중에도 중국은 국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거다. 지금 여기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국지전쟁이 혹은 대만 수복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은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창구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2월 24일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계 2대 군사 대국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푸틴이 8일 만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어요. 다 그렇게 맞다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전쟁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러시아 군사력이 별로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인식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놓고 시진핑 정부가 생각하겠죠. 이제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대만은 어차피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이번에 당대 보고서도 나왔어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우리 지화 문제다. 근데 만약에 외부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우리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 안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국토 완정이거든요. 영토 완정인데 대만을 만약에 수복에 나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미국하고 나토가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도와주면 중국 어차피 중국도 군사 우방국이 있어야 되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그냥 중국이 혼자 할 수 있냐. 그러면 혼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대만에서 미국 군사를 계속 최신 무기를 다 들여오거든요. 트럼프 때부터 대만 정책법 지금 내년에 수립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 무기를 최신 군사물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거는 2024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4년 이후에 대만은 미국의 모든 최신 첨단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사용법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다 트레이닝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24년 이후에 대만은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붙어서 전쟁하는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2024년에 무슨 일이냐면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선거는 뭐죠? 이 바이든한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바이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트럼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누가 상대하기 좋죠? 오히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좋아요. 트럼프는 동맹을 내세우진 않아요. 동맹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만약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만약에 위기가 군사전쟁 위기가 온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렇게
좀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는 시간적 윈도가 2024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여러 안유아 쇼에서도 그랬고 여러 장소에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나쁜 배드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번에 20대에서 무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단기로 위험성이 가사에 있는 해를 본다면 선거해 막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분위기가 이슈가 더 활발하게 강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전쟁하는 즉시 세계전쟁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안녕하쇼에서 다른 방송에서 언급 안 했던 이번 그 20대 보고서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이 끌고 가는 중국이 어떤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공동부유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부유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동부유 언급한 워딩에 중국식 표현을 하면 规范财富积累机制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산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 이건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자산을 어떻게 축적하죠? 월급 받는 거 왜냐면 금융시장에 가서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에 따른 배당소득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이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차이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자산소득이 있고 주식 가격 차이는 자산소득이 있고 그리고 금융보험 상품 그리고 단기 머니마켓 예금이라든지 이런 머니마켓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금했다든가 혹은 어떤 저축성 보험 상품 이런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 소득에 대해 축적하는 방법을 규범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하는 방법이라는 건 두 개 개념입니다. 유동성 개념. 주식을 삼성전자 샀어요. 이렇게 하면 배당이 분기마다 들어오거든요. 이거 유동성 개념. 근데 이미 계속 와서 쌓아놓은 내 자산이 그건 축적의 개념입니다. 이미 쌓아놓은 내 자산, 축적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적 자산에 대해서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내 자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지? 두 번째,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산이 다음 세대에 이전이 되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 내 거지만 축적한 내 부지만 내 세대한테 옮길 때는 그거는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로 보통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상속세로 그 소득세를 이렇게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지금 시진핑 정부가 20대 보고서에서 쓴 거 보면 이걸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뭘 조정하지? 하나 유동, 들어오는 돈을 메커니즘을 조정하겠다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자본시장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 머니마켓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런 것들을 규범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슈가 뭐가 있냐면 단기 이슈로 자본시장 소득세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자본소득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이에요. 중국의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2008년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지니 개수는 0.491입니다. 2018년 이후로 발표를 안 해요. 도저히 발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18년 마지막 데이터가 0.4 세계 최고입니다. 보통 일본은 얼마인지 알아요? 지니 개수가 0.25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은 보통 0.2에서 0.3 사이예요. 미국이 유일하게 높아요. 0.4예요. 미국 유일하게 높아서 0.4.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빈부격차가 높은 국가인데 그중에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부동산은 100개 갖고 있어도 세금을 안 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 부동산세 도입도 일단 고민할 거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 저렴한 아파트, 이런 중산층 이하를 타겟으로 한 아파트, 이런 경제성 있는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해 주는데 더 힘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산층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원형 구조라고 하잖아요. 부자와 극빈층은 소수, 그리고 중산층이 탄탄한 구조를 갖고 가겠다라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规范财富积累机制, 그러니까 자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규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중국 부자들에서 세금을 이렇게 안 걷었냐? 간단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부자들이 다 해외로 자산을 두고 나갑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 왜 외환 관리, 왜 위안화를 자유태화 못하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말한 것처럼 부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매도를 치는 거는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중국 부자들이 자산을 다 해외로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의외로 중국은. 그냥 부자들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안 들어가도 돈은 어차피 중국에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결국은 중국 인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it's okay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세금을 거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중국 부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 같은 나라 가죠. 그럼 왜 미국 갈까요? 그걸 보면 돼요. 미국은 부자들이 천국이라고 해도 돼요. 이유는 세금을 거두지만 그 세금을 회피하는 많은 방법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뭐 하죠? 재단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한테 액세스하는 방법을 주면서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발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금융시장이 성숙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부동산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굴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한 게 그게 나왔어요. 앞으로 분배 체계를 완비하겠다. 그래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3차 분배가 기부입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3차가 기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공동부유라는 이런 걸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짧은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이런 쪽을 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한국하고 중국은 뗄려갈 수 없는 관계고요.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고 한국의 주요 흑자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변했어요. 이미 올해 지금 상반기에 대중 적자가 출현이 됐고 지금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제 변했다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이 대중 수출 시대라기보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한국은 훨씬 더 이쪽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가성비 좋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장 고부가가치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된다.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공급하려면 전 세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도 수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유럽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전 세계. 그래서 훨씬 더 부가가치 위쪽으로 한국은 가서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까지는 가성비 싸움 경쟁했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야 돼요. 옛날 모택동 시대처럼 폐쇄 국가로 가서 우리 안에 돌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가는 창구가 필요해요. 열린 문이. 그러면 그게 한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로 나가고 호흡이 되고 원래는 홍콩이었어요. 옛날에 홍콩이 중국의 무슨 역할이었냐면 대외에 개방하는 문이었어요. 대외 개방문.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이 큰 땅덩어리에 폐쇄된 국가 경제와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어주는 게 홍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20대 당 대회 보고서 보면 시진핑 정부가 과거 10년에 가장 큰 공적으로 홍콩의 중국 제재화를 공적으로 하거든요. 애국심이 있는 인사들로 홍콩을 지금 지배 구조를 갖고 갔다. 이게 가장 큰 지금 공적으로 이번에 꼽았습니다. 일국 양제 그리고 홍콩의 전체 제도의 법치화.
그러면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는 항공으로 만들었다는 걸 이번에 가장 큰 공적으로 기술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홍콩이 본토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첨단 국가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칩4도 있고요. IPF도 있고요. 이럴 때 미국하고 주고받기를 확실히 하면서 이제는 추격하는 가성비 좋은 국가가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국가가 돼야 돼요. 지금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의 유럽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자리를 한국이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진핑 집권 3기가 어쩌면 한국이 또다시 한강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에 대해서 제가 핵심 키포인트로 앞으로 5년 그리고 어쩌면 더 길어질 시진핑이 집권 3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CBDC, 왜냐면 지금 가상자산시장이 무너지면서 CBDC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 90개 넘는 은행들에서 지금 CBDC 도입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그리고 이 CBDC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대체하는 관계인지 보완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이 혁명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최근에 각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은 가장 먼저 지금 CBDC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가는 주제입니다. 이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간 결제에 지금 CBDC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맞붙으면서 이제는 민간이 중앙은행 통화처럼 민간이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테라루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공부도 했고, 또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줬냐면 이제는 민간도 돈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BDC 관련해서 가장 깊은 희안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국내 최고의 외환 전문가이시죠. 저하고 같이 세미나도 같이 하셨습니다. 미즈호은행 벤정교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안유아쇼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경제 위기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에 파견 중에 계시지만 금융위원회에 계시는 김효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안유아쇼 한지 한참 됐는데요. 그 댓글이랑 보면 굉장히 지금 너무 딱딱하다. 저는 사실 이게 사회 보는 게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재밌던데요, 근데. 아니 전혀 다른 데서는 봤는데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너무 딱딱하다, 나보고 좀 편하게 해라 막 이런데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오늘은 사전에 아시는 두 분이니까 조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그 방송을 들으는 분들이 CBDC에 대해서 개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쉬운 것부터 갈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각 국별로 지금 CBDC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기축통화가 달라지만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지, 그래서 각 축전을 벌리고 있는 CBDC 전쟁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릴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CBDC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투명성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결국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객화되는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기축통화, 달러가 흔들릴까,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아주 쉽게 잘하시는 벤 전무님께서 CBDC에 대해서 사람 말로
전문 용어 말고 사람 말로 도대체 뭔지를 한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CBDC 이렇게 영어가 나오니까 어렵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그 화폐 그러면 어렵잖아요. 네. 이제 화폐도 사실은 뭐 돈이라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돈입니다. 디지털 돈이고요. 모든 그 경제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전반에도 이런 디지털화가 일어나지만 돈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돈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쓰고 있지 않느냐. 비트코인 등등등, 이더리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무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화폐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법정 화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랑 똑같습니다. 네. 그죠? 네. 디지털이라는 거 외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핸드폰에서 결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디지털 화폐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상업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자기네 신용으로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돈이다. 디지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래 일반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페이를 많이 쓰잖아요. 삼성페이도 쓰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예를 들면 한국에서 CBDC 이미 냈다 치고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CBDC 쓰겠어 이러면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예. 이제 돈을 사용한다는 거는 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네. 이제 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네. 이렇게 거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죠.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저장도 합니다. 네. 저장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도 나오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카카오페이로 하나요? 좀 아직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정부 같은 공신력 있는 믿을 수 있는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 우리나라 전부 다 예금 보호가 되지만 또 그 한도가 넘어가면 부자들은 또 나눠가지고 은행마다 예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신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까지 신용이 높으신 분들 네. 좀 낮은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신용이 다 다르거든요. 신용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가격 차이도 나고요. 거기에 투자의 모멘텀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 거래로만 본다면 이 돈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투자나 아니면 여타 저장의 매체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공신력이 더 있어야 된다. 측면에서는 CBDC가 굉장히 큰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페이먼트 결제로만 쓰는데 만약에 CBDC 나오면 그걸 어디 예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조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활용성이 훨씬 높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럼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네. 이게 CBDC가 이자를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예, 그건 좀 이따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 김효진 박사님은 은행 쪽에 워낙 잘 아시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CBDC는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화폐라는 걸 디지털화 한다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를 하는 거는 돈을 단순하게 지폐를 디지털로 네. 바꾼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네. 아니고 CDBC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CDBC를 제조하고 발행하고 유통하고 다시 회수하는 전반적인 절차들 네.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중앙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어떤 통화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뭐 우리 책에서 많이 배웠던 공개 시장 조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은행 간의 자금을 어떻게 이체를 할 것인가 또 해외에는 어떤 식으로 송금을 할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즘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화 정책에 어떤 형태로 이걸 적용을 할 것인가. 뭐 미국 같으면 양적 완화나 양적 기축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할 거냐. 그리고 더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들을 은행들만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도소매나 이런 데 회사들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서 과연 CDBC를 사용한다면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들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단순한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검토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가 또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CDBC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에서 각국에서 발행하는 이런 CDBC마저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네. 이런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장을 분산되어 있는 여러 곳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무결성을 갖고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안 부분도 걸려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건 현재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계약을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자는 카카오뱅크에서 만든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X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그라운드 X에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이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온 지가 이미 2, 3년,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냥 합쳐놓은 것들이고 이미 IT 개발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CDBC를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뭐 KPMG라던가 S코어라고 삼성 네. 계열사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네. 실제 이제 저희가 마친 거는 CDBC를 제조하고 발행해서 유통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 이제 CDBC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형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따라는 건 이제 소액 결제로 네. 실제 이제 상점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하는 소매 부분이 있는데 네. 대량 부분은 저희가 거의 테스트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간에 뭐 이체를 한다던가 대량 이체를 한다던가 또 증권 대금에 대한 결제라던가 네. 해외 송금이라던가 그건 테스트가 예, 끝났으니까. 네. 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게 적정하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은행도 하나의 노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가입이 된 노드가 맞습니다. 연합이 돼 있어서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블록체인도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양이 늘어나면 속도도 느려지고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또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단계로 도입된 거는 폐쇄형입니다. 플라이비트로 프라이빗 되어 있는 네. 블록체인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 환경 하에서 1차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코인을 발행하는 책임지는 노드에 참여한 은행들은 프라이빗 노드를 중심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현재는 요거를 은행들이 16개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코인을 월렛에 넣어서 각 은행들이 그 은행들에 넣고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중은행들은 요걸 기화로 해서 이미 작년부터 커스터디 사업을 많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산이라던가 CDBC,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지갑에다 네. 디지털 월렛에 저장해서 그걸 활용하고 또 이걸 또 어떻게 기존의 금융 서비스나 상품과 연결시킬 건지를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와 같이 이제 테스트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쓰는 블록체인이 클레이턴 블록체인을 하는데 예. 정말 솔직하게 뭐 기술 쪽도 많이 하시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에 가상자산 많이 검토하셨잖아요. 법규화는 작업을 제가 많이 하셨잖아요. 가상자산 총괄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확실하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클레이턴 블록체인에서 한국 CBDC가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네.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예, 그리고 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이 맞는 개발 네. 보통 개발 어플리케이션 툴들을 네. 이용하거든요. 네, 블록체인. 네, 네. 그게 뭐냐 하면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게 위해서
이미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들이. 그렇죠. 이 솔루션들이 여러 회사가 나와 있는데 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마저도 프리웨이로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솔루션 업체들 요걸 자기네 맞게끔 그걸 개발을 해놓은 건데 클레이튼도 그 카카오에서 만든 거지만 사실은 기반이 이더리움 맞아요.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예, 저는 이더리움 그렇게 기- 보거든요. 네. 이더리움 기반이고 사실 미국의 이더리움 본사도 저희 이제 네. 가상 그러니까 네, 시범 네. 사업에 참여를 하고 네, 있는 네, 네. 상태인데 네. 이더리움 자체는 이미 상당히 안전적으로 운영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클레이톤이라고 뭐 자기네가 오케이. 특별하게 처음서부터 보통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지네가 다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더리움 그 개발 솔루션을 갖다가 그 앞에 그대로 입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근한 얘가 예탁 결제원 같은 그렇죠. 데서 네. 일부 이제 그 퍼블릭 단위의 블록체인을 네. 개발한 경우들 우리 공공기관들도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상용 솔루션들을 많이 쓰는데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그래서 그런 상용 솔루션이 대부분이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서 여러 분산 원장에 엎어치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금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지만 원장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1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거의 2, 4분 걸려요. 네. 이더리움이라는 네. 거.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그렇게 나중에 실시간으로 결제까지 이용하기엔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고민할 게 많습니다.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발행 부분은 프라이빗 그 노드 간에 그러니까 은행 간의 발행을 책임지는 노드들은 이런 폐쇄적으로 사용만 하고 분산 원장을 전부 다 엎어칠 거냐 이런 부분은 또 고민할 문제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검토할 때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면. 네, 네. 예, 예. 미국은 그 분산 원정을 꼭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 RTGS라고 그 연준에서 하고 네, 있는 네. 거는 이제 지급 결제 용도로 예.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CDBC 전 단계로서 이제 지급 결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키텍처를 보긴 봐야지만 근본적으로 분산 원장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 원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능들입니다. 유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이제 CDBC 담당 부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 전무님께 제가 왜냐면 미소은행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자은행에 오래 계시고 어려운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 달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원래는 굉장히 미국 같은 빨리 이쪽으로 검토를 안 했잖아요. 분위기가 네네. 많이 바뀌어졌는데 선진국은 이미 카드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의 옛날에 어느 관계자도 그 얘기했지만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뭐 CBD 뭐 더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선진국은 별로 이거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분위기가 크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CBDC 도입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크게 달라졌는데 뭐 배경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네. 그 시대가 변하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인간이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그 경제 생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간소화되기 따라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더 찾고 이런 것들도 이제 돈을 사용하는데도 좀 나도 그러고 싶다. 네. 이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네. 가상자산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죠? 나라에서 발행을 안 했는데도 그걸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세는 이제 디지털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선진국들도 지금은 자신들이 이제 주요 통화들을 좀 관리하고 있고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빨리 발행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만 이런 대세에 흘러간 거에 이제 앞으로 편승해서
그것들을 발행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3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익스큐티브 오더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문서도 이제 발표됐어요. 9월 달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늦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이제 중요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는 이제 발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행정부 쪽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6개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제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다가 발행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미국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목적이 명확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포인트가 뭐죠? 뭐 6개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이게 뭐 또 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아, 생각하실 큰 수 얘기. 있겠지만 네.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하고 정보 보호, 그다음에 이제 금융의 안정성 확보, 그다음에 불법 금융 억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AML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자금 세탁. 자금 세탁 방지가 있고 또 테러리스트 네. 그 지원 방지 이런 네.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리더십 확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아직도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를 네.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 네. 말이죠. 네. 그걸 더 확대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약자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 이렇게 해서 6개의 중요한 6개 목표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은행에 딱 업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전무님이. 그래서 그 실무 차원에서 제가 답을 기대하는데요.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맞습니다. 쓰는. 예. 근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쓰는 통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만 쓰는 이런 국내 통화와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국제 통화가 CBDC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중요한-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이 이런 나라 한국보다 더 고민해야 되는 거.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미국은 미국의 예. 국민들, 네. 미국의 기업들, 예. 그리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9월달 보고서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은 사실은 이제 세계의 네. 리더 국가로서 네.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실상은 자기네 국가, 미국 국민들 위주로 이렇게 갈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명제를 봤을 때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는 지역 통화를 쓰는 거예요. 우리 원화를 쓰죠.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음료수를 사 먹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뭘 살 때도 서비스를 살 때도 원화를 지불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하거나 가치를 저장할 때는 꼭 지역 통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투자 차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방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결제나 아니면 중개은행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리테일 쪽에서 이렇게 그 유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업은행들이 이제 모의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을지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구현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듣다 보다가 생각난 건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진짜 CBDC를 다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좀 후진국에 가면 소액 결제는 자국 통화로 하는데 거액 결제는 다 달러로 하잖아요. 그런 나라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한국도 자칫하다가는 동네에서만 원화를 쓰는 거지 오히려 앞으로 다 달러를 쓸 수도 있겠네. 한국 국내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런 이게 세상이 올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CBDC를 네. 봐야 되는 게요. 네, 이제 통화라고 하면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의 혁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돈의 혁명을 갖고 와서 세계의 경제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세계의 경제가 바뀌고 돈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우리 개인으로서도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통화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통화를 갖다가 작은 통화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과 맞아요.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것도 중앙은행들이 견딜 수 없는 국가들은 이제 포기하고 달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체제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많은 나라가 오히려 본의 아니게 글로벌 화폐 계약이 일어날 상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거기 부의장 같은 경우에 굳이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의문도 제기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김효신 박사님은 한국은행의 지금 아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의장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 CBDC 직접 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지난번 책도 쓰셨는데 혹시 어떻게? 기본적으로 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바이든은 네. 과거의 그 CDBC에 대한 포지션이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CDBC 발행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달러라는 기축 동화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CDBC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CDBC가 지급 결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본시장이라던가 금융시장의 전체 흐름, 금융상품 서비스의 흐름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하물며 통화정책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앞서서 CDBC를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서부터는 강력하게 디지털 자산이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무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의 패권을 CDBC를 통해서도 구현을 하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연관산업을 같이 키우자는 의도가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어차피 중앙은행 성격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CDBC라는 자체도 현재도 디지털 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머리 아픈 CDBC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더더욱 네. 이를 키우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 부의장 그리고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CDBC를 발행하게 되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외려 외국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게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또 지적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어떤 거래 내역들이 다 관리가 되면 외려 미국에서 다 보니까. 예, 보니까 네. 이 사용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불법 금융 거래라던가 뭐 자금 배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련돼서 좀 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북한에서는 안 쓸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들이 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네.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DBC, 위안화 CDBC를 기축통화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나가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키웠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했는데 이제 테라나 요번에 루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도 좀 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보호 장치나 또 정부가 주도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죠.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도 보면 그 전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통화감독청이라고 OCC에서 사실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INVN이라고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라는 INVN 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이제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알고리즘을 누구도 검증을 안 해주거든요. 달러랑 패리티 돼 있는 USDC나 USD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패리티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달러급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 문제랑 또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확대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INVN에서는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에서는 OCC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유동성 관리까지도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때는 결제로 지급 결제를 허용해 주면서 작년에 지급 결제할 때는 그 기록을 다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네. OCC에서 네. 통화감독청에서.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 하에서 달러랑 패리티에 돼 있던 스테이블 코인에 코인의 대해서 다 사용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고 이것들이 요즘 한참 커가는 디파이라고 탈중앙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나 플랫폼 회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금융회사들한테도 달러랑 페리티 됐던 거를 보급을 확대해서 금융산업이나 연관산업을 다 키우겠다는 큰 비전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테라나 루나 때문에 역으로 이제 두드러 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은 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냐 이거야. 아직도 CDBC 도입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비해서 연준은 굉장히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혹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에 패깅되는 거예요. 홍콩 달러가 달러에 패깅돼 있거든요. 환율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주체가 만든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탈중앙화가 돼 있어요. 누가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만드는데 달러에 완전히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1달러의 어떤 1코인. 그래서 말씀하신 USDC, USDT는 1USDT, 1달러. 이렇게 달러에 완전히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가상자산, 이런 비트코인. 여기에 패깅된 게 있어요. 그러면 뭐 1코인, 1비트코인. 이게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코인이니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패깅된 게 있고요. 또 나머지는 자기가 만든 코인에 배경시킨 게 있어요. 그게 테라 루나입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자기가 만든 루나에 배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보자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 루나를 담보자산으로 쓰는 거고 그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우리 박사님 뜻은 전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미국에서 조금 의식이 많이 크게 변했어요. 자, 그러면 전무님께 지금 국제결제은행 이쪽은 굉장히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 BIS와 국제은행 간 통신 스위프트도 지금 사실은 이게 앞으로 결국은 국제 청산 시스템 플랫폼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국제 크로스보더, 국제결제 플랫폼 스위프트가 독점했잖아요. 완전. 그래서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 솔자리가 지금 없게 된다 이래서 지금 스위프트도 이제 자기네 걸 지금 CBDC 국제결제만 구축하겠다. 그래서 우리 거 쓰면 이제는 돈도 전략한다만이 개별적으로 연결만 하는 것보다 우리 거 쓰면 한 번에 다 해결된다면 모든 은행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우리 거 써라. 막 지금 입장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전무님께서는 CBDC가 나오면 스위프트 이 포지션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제 뭐 스위프트가 돈이 많은 조직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스위프트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스위프트를 막으면은 달러가 결제가 안 된다. 네, 네. 한 나라의 달러를 갖다가 결제를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얘기들이 이렇게 와전됐는데요. 네. 사실 그건 아니고요.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실상은.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그 돈을 갖다가 네. 저 다른 나라에 네. 뭐 예를 들면 먼 나라, 남미 나라에 보내려고 하면 이런 결제 과정을 거쳐요. 뭐냐면 중간중간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국내 시중은행 모 은행에서 네. 저기 이 사람 보내고 싶은 사람의 계좌를 갖고 있는 남미의 모 은행에다가 네.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이랑 그렇죠. 우리나라 시중은행 연결이 안 되기 돼 때문에 있죠. 네. 중간에 여러 은행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죠? 되게 수동적이죠. 네, 네. 이제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네. 수수료 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뭐 어떻게 메신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전화를 매번 할 수도 없고 네. 저희 같이 카카오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외환 거래를 할 때는 MT 이제 메시지 트랜스퍼라 그래서 MT로 시작해요. 그렇죠. 스위프트는. 그래서 네.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형화된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CBDC를 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앱을 하나 딱 깔면 되는 거예요. 네. 사용자분들의 앱을 네. 딱 하나 깔아서 네. 그럼 거기서 상대편 은행을 찾아요. 네. 거기다 딱 집어넣고 딱 넣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냐 앞으로 필요 없게 되겠죠. 네. 원칙적으로는 기술상으로는 필요 없어도 됩니다. 네.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은행을 이제 코레스 은행이라고 네, 그러는데 코레스 그 은행. 코레스 은행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예. 그럼 거기에 막대한 수수료를 못 받겠죠. 은행들은 그렇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수수료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보내보면 크죠. 예. 굉장히 비싸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정말 예, 비쌉니다. 예. 저도 이번에 하나 보냈는데 정말 많이 냈어요. 네. 진짜 아깝더라고요. 예. 아깝죠. 네. 이게 싸게 바로 돈 안 들이고 보낼 수 바로 있다.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6개 이제 미국의 이제 원칙들이 있잖아요. CBDC를 말하는데 네, 6개 그 중에 원칙. 하나가 네. 뭐냐면 불법 금융을 방지를 한다. 네. 그 예를 들면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지원 네.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중간에서 막아야 되는 걸러내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네. 스위프트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중간중간에 중개은행이라는 은행을 하나씩 둡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또 이제 거기서 수수료 받아 먹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지만 옛날 같이 여러 개 이제 코레스 은행들이 들어간 그런 불합리한 것은 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가 각 나라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나라에 서브 이제 허브처럼. 그럼요. 네, 이제 네. 그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한테 보내려고 네, 하는데 네, 네. 이 사람 테러리스트 아니지? 네. 확인해주면 확인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변정규 테러리스트 아니야. 네. 이 사람 그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가긴 하는데 이제 스위프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 고객들이 하면 은행들이겠죠. 그렇죠. 금융기관들. 은행이죠. 수만 개의 예. 은행과 그렇죠. 그 금융기관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예, 세계에는 예. 이 스위프트를 거래하는 예. 뭐 그리고 기업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 자기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벌써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위프트는. 데이터를 갖고. 예. 예.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메시지 시스템을 할 때 스위프트를 안 쓰는 코레스 은행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다 벌써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나는 벌써 이것들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나는 여기서 변신하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것으로 벌써 저희 그때 포럼에서도 얘기를 네, 드렸지만 네.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벌써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야기 만나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은행과 여기 은행이 있는데 항상 각 지역별로 서브 은행에서 그 자금 세탁이나 불법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위프트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서버도 필요 없다.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CBDC 국제 제가 결제망이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한데 괜찮아요. 예. 미국 달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화 국제화를 이제 CBDC 시대에는 해야 된다. 처음 예. 얘기 드리는데 저희 총재님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